네, 심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3회 경호전에 심사를 받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여러 번 속았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속고 있는데 주제를 정해달라고 하는 문제를 또 받고 또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사이트를 또 정해주세요. 프로젝트 선택까지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속아서 그랬더니 주제 정했으니까 해제까지 하라고 렉처를 짧은 렉처로 그렇게 하라고 계속 제가 속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문제의 발단을 갖다 꺼내서 제가 뭐 아무튼 책임을 갖다 져야 될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실은 윤리나 기억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답이 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모전에 공모하시는 여러분들의 해법을 보고 저도 배울까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저도 속지만은 속고 있지만은 허무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기대에 차있습니다. 윤리란 문제를 제가 받아들일 때는 물론 뭐 이것은 그런 우리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라는 것, 그래서 윤리 문제가 제가 되어서 제가 왜 임팩트로 받은 데는 지금 보시는 포스터인 7회 베니스 비엔날레 때 정해진 이 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에 21세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세기의 첫 번째 열리는 국제건축전에 매 번마다 이제 새로운 표제를 내거는데 특별히 이 표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덜 미학적인 것이 더 윤리적이라고 하는 표제였습니다. 저도 이게 초청을 받아서 출품을 하고 참가를 했는데 적지 않게 놀랬고 뜨악했습니다. 왜 윤리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아는 한 서양건축의 역사는 비학의 열거의 역사였습니다. 서양건축을 갖다 펴보면 처음부터까지가 양식의 열거고 그 양식 시대별로 구분된 양식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구축물, 건축들, 장소들이 어떤 다른 장소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 하나하나에 대한 양식에 대한 설명, 혹은 재료, 크기, 형태, 디테일, 색채 등등에 관한 설명의 다이어리였습니다. 어느 하나의 저도 윤리라고 그러면은 관계를 설명할 때 윤리를 쓰는데 거의 다른 어떤 이건축과 다른 건축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서양에서는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닐 겁니다. 그리스의 이후로 윤리란 문제가 서양 문화사회에서도 근대 이전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요원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산업시대를 겪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거의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맞이해서 미학의 경제를 갖다가 느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윤리란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맞는 저희 윤리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나름대로 이게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행사에 제출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표지에 적절히 대응했던가 하는 데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무스에 나온 특집에 이 표제가 그렇습니다. Where the ethics, 윤리가 어디에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장 세계에 과연 질문은 윤리의 건축을 질문했는데 과연 윤리의 건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도무스 이 편집자의 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편집된 이 특집을 제기했습니다. 그중에 이 표제로 이 특집의 커버 스토리로 나온 게 이 사진입니다. 한스 홀라인이 아르세넬 날레관의 항만 배를 수선하는 그런 어떤 곳에 판을 띄워놓고 돌 무더기 몇 개가 놓고 이게 윤리에 대한 해답이라고 한스 홀라인이 이야기를 했죠. 한스 홀라인의 스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스 홀라인은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건축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80년대, 90년대 선두주자로서 우리에게 아주 몇 개의 여행사 건물, 박물관, 프랑크푸르트 박물관이나 멘켄크라트 박물관이나 이런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나타내준 아주 근사한 근데 불구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한 것은 이 스케치는 사실은 한스 홀라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이게 일본에 있는 료안지라고 하는 사찰의 마당을 패러디해서 그린 스케치입니다. 제가 짐작한데 이게 이제 이게 료안지의 이 마당이고 있는 돌 무더기 몇 개고 그걸 둘러싸이는 숲이겠죠. 이게 이제 표현을 한 게 조금 전에 보신 그림처럼 사진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라고 하죠. 료안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숨막힐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일본 교토의 동북부 교외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당을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한스 홀라인은 왜 자기가 유리한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료안지를 패러디했을까? 아마 제가 그 해답을 제가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제 짐작으로는 윤리라고 하는 문제가 서양의 건축에서 찾기가 우리가 찾아왔지 않고 그것은 동양 아시아권에서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니컬하게 반응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게 그 대표적인 예로 한스 홀라인이 생각하는 윤리의 건축이 료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을 제가 98년, 99년에 런던의 북런던 대학의 재건교수로 1년을 갖다 취재하고 있을 때 동료 교수들이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면 흔치 않게 보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흔치 않게 듣는 단어가 indeterminate emptiness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불확정적 기움을 설명하면서 이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걸어놓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적 기움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 모든 것을 결정된 그런 오브제, 소위 건축을 지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새로운 세계에 이것은 맞지가 않고 모든 것을 비워서 그걸 갖다가 어떤 상태든 이렇게 비워내서 거주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의지대로 바꾸어서 쓰게 만드는 것. 그렇기 위해서 건축은 하나의 인프라로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제 새로운 건축의 방향이고 그 키워드가 이 indeterminate emptiness라고 하는 거고 그에 대한 아주 이게 좋은 예가 이 료안지 마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근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문이 하나 들었던 게 과연 어떤 이 료안지 이 마당이 실제로 불확정적 기움의 실체일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를 4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지 마당은 공원의 숲을 갖다가 이제 지나서 들어가면은 건물이 나오는데 신발 벗고 긴 마루에 올라서면은 이 마당이 길게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보자나 뭐 정자를 하고 앉아서 눈을 감거나 응시하거나 이 요한지 마당을 갖다가 쳐다보고 뭐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시간이라도 묵상하고 침묵의 풍경을 즐기고 나가는 아주 건강한 마당입니다. 그러나 이 마당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 비움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비움일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마당은 어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스님이 나와서 빗자루 하얀 쇠석 가루를 갖다가 쓸고 나면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어느 돌무덩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어디서도 덮여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투명한 얼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결정된 그런 어떤 비움이라면 결정된 비움이고 만져질 수 없는 그런 비움이고 제 생각하면은 죽은 비움이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이것은 제가 아는 한 비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우리 선조가 만들었던 이 아주 고유한 아름다운 비움의 공간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지난 몇십 년을 동안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를 비춰서 이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저 어릴 때 비록 이렇게 아주 이 고전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릴 적 한자촌에 저는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도 깊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 마당의 아름다움 그래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일본의 그런 묘한지 마당과 비교해서 그것은 비움이 아니라고 저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당은 그것은 옥산서원에 있는 마당인데 묘한지 마당이 1488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서양으로 이야기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되던 그런 시기인데 이 옥산서원도 16세기 말렵인가에 세워졌으니까 비슷한 시기죠. 이런 유의 마당은 그야말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도 괜찮은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괜찮고 제살래도 괜찮고 축제를 해도 괜찮고 여기서 무슨 노동을 해도 괜찮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이제 물러나고 나면은 다시 고유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비움으로 남아있는 이런 곳. 서양 사람들이 불확정적 비움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건축의 키워드로 생각했다면 그 키워드는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이런 마당이 아주 적확한 그런 예라고 합니다. 이게 이 불확정적 비움의 실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소위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부분이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 땅에 지어진 건축과 거의 똑같은 시대에 서양에 지어진 그런 집을 갖다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동락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제 연적이죠. 동락 연가 혼자서 즐기는 집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제 연적은 제가 중종입니다. 김만로의 전두에 반대해서 서화로 중앙정부에서 물러나서 낙향을 갖다 해서 여기에 대책을 내죠. 원래는 이 인근 마을이 양동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 양동마을은 철가살이를 하는 곳이라서 중앙정부에서 물러난 몸이 편안하게 부탁할 곳은 본처가 있는 집이 아니라 첩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첩이 첩실이 작은 안채와 순방채라고 하는 평양집 그런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그걸 확대해서 지은 집이 동락당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이제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평면도는 보면 어디가 중심 공간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이게 건물의 크기가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단체가 중심된 건물이고, 그걸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동락당 밑에 아래에 있는 행랑제 몇 개의 다른 거는 부속된 그런 건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진 기법이 다분히 이제 서양적 그런 도면 기법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꼭 보면은 이게 가장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도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집은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시 제 입장에서 설명해 보면 굉장히 다른 주택들보다는 높이가 낮습니다. 마치 이제 땅으로 꺼져 들어갈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 풍기는데, 담 높이도 낮을 뿐더러 아니면 집 높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숨물려고 하는,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집에서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산들 이제 아주 아름답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곳입니다. 소설대문은 아까 도면에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소설대문은 부대에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정된 만들어진 그런 장치인데, 원래는 대문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산 4개의 산이 경계가 되어가지고 대문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아무튼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 뭔지 모를 그런 어떤 구석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원래는 공수관, 원래는 수관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 합니다. 공수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입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관을 갖다 지나서 입구로 이제 들어가면은 안내판이 있을 데가 없는데 좀 처음 방문한 사람은 당혹스럽습니다. 이 문이 이제 출입하는 통로가 3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입에 들어갈지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 계곡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안채, 이게 행랑채고 이게 안채입니다. 이게 높낮이가 있다죠. 아주 길다란 좁은 그런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금방 들어온 문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이 큰 집에 비하면 문의 크기가 이외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공간을 갖다가 한정시키기 위한 아주 의지적 그런 결과로 문의 크기가 갖다가 일부러 작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안채가 더 비밀스럽습니다. 나와서 이제 이게 바깥 건너편에 있는 문을 열고 가면 이게 사랑집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겉에서 지금 동락관인데 밖에는 옥산 정차가 한판이 있고 안에 들어간 동락관이니까 한판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랑채를 보면은 사제부 주인의 유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보통 1.5m 정도의 높이 지어지는 게 상례인데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단도 한 단 정도 없고 그냥 꺼지듯이 밝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품위가 위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훨씬 담으로 이게 위요되어 있는 이 공간에 관한 암시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 사랑채라고 하는 것도 이 공간을 한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이에요. 나머지 굉장히 많은 다른 공간들이 많은데 이 쓸모 없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이게 널려 있는 게 동락관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사당 보면은 사당도 이 공간을 갖다가 벽으로 이게 벽의 마당을 둘러싸여서 안대자 없어도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굉장히 은밀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결정적인 것이 이 계정입니다. 이 동락당의 사진은 계곡에서 쳐다보는 그런 정자가 계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솟아 있는 그림이 보통 동락당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계정이
이 안에 붙어 있다고 하니까 찾아서 들어가 보면 대정은 간 곳이 없습니다. 보통 정자라고 하면은 언덕 위에, 바위 위에 독립적으로 파빌리온의 형태를 띠면서 있는 게 이 정자인데, 안 보면은 이 정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정자라고 하는 걸 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정자가 정자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벽체의 일부로서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러니까 이 마당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엘레멘트로서 정자마저 그렇게 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자라서 이제 들어가 보니 들어가서 밖에 이 마당을 보니까 틀림없이 이 정자도 이 마당을 이게 환장시키기 위한 한 도구였습니다. 밖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층이라고 하는 자기층을 나와서 보면 금방 있었던 배경이 굉장히 독립적인 듯 이렇게 솟아있죠. 멀리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이게 보입니다. 사실 이 집을 이해한 집은 이 도면이었습니다. 이 도면은 사실은 이 현재의 어느 분이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 건축 학자 한 분이 이제 이 도면을 그렸죠. 근데 서양식으로 그린 거죠. 옛날에 도면이 그려졌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도면을 그렸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도 도면이 있었겠죠. 도면이 없으면 이게 말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사대부가 폐제 위원장이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된다고 목수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부수가 그랬을 건데 어떻게 그랬을까? 폐지 위원장이 디테일을 갖다가 마루 모양, 문, 이게 미닫이문을 갖다가 그릴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그랬을까? 틀림없이 제가 그랬지만 이렇게 그랬습니다. 문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그랬을 거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각도가 어떻게 되었든 그냥 이렇게 집들이 복귀 만나는데 공간의 조직에 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의 칸수, 그리고 칸수에 의해서 공간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 공간은 어떤 공간과 만나고 그 공간은 어떻게 프로젝트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모여서 어떤 유의 공간의 전체 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게 아마 이 부수가 아마 이렇게 그렸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봉원이 교수님 계신데 이게 괜히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쓰러졌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저는 그래도 한수 배우면 되죠.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그림가닥이 집만 그렇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옥산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산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서 이 집을 놓았는데 자옥산과 이게 뒤엎어지는 이런 대천, 자개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갖다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정이나 이게 나무, 문 이거 다 거시기해서 있는 이 그림을 아마 그렸을 거고, 틀림없이 기록에 보면은 자옥산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은 무악산이라 적고, 동쪽과 이게 서쪽에 있는 산 이름도 다 짓고, 이 자옥천에 흐르는 5가지의 그 바위 덩이들도 대라고 5개의 대라고 해서 사산 5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스파크를 다 만들어서 그것의 풍경과 이 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은 이 도면이 현재적 도면이 아닌데, 만약에 이 정신을 받아서 이 도면을 그리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도면은 이 집이 오브제가 되어서 중심된 위치로 다 와 있는데, 사실은 폐지위원장이 생각은 이게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마당들이 다 중심입니다. 이게 좀 더 확실히 구획된 이런 것으로 그려져야 이 집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현재적 도면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집에서 회계위원장한테는 이 집의 디테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공간, 그리고 벽지를 지나고 나서 이어지는 공간, 그걸 건너뛰는 공간, 이런 관계가 자연과 이어져서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세계한테는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유의 풍경의 건축을 갖다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약 38년의 세월을 간격을 두고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이탈리아 기침사의 이 집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드레오 클라우디오가 지금 빌라 오픈다. 빌라 오픈다는 서양 건축에서 에픽적 그런 어떤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에픽, 아주 전황기적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서양 건축의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이 집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이 집이 서양 건축의 중요한 텍스트가 되어서 심지어 오늘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참고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로 푼다. 한차라고 하는 도시의 외에 은퇴한 사제를 위해서 집 크진 않지만 집을 갖다가 정사각형의 편을 갖다가 언덕 위에 놓고 이걸 십자로 가르고 가운데 둥근 공간을 두고 이렇게 혼다고 보이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주인은 여기에 이제 점거를 해서 앉으면은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바깥의 경치를 관찰하고 제어하고 지배해서 내가 세상에 가장 힘든 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만끽게 하는 집이 이 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이제 우주가 그려져 있고 제우스신이나 다른 신들이 다 그려져 있고 이 밑에 있는 전가한 자가 우주의 가장 힘든 자, 삼라만상의 가장 귀한 자가 나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주는 집이 이 집이 이게 이제 가운데 도움을 올려본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번 당연히 언덕 위에 서야 마땅한 그 형태가 모뉴멘털하게 솟아야 근상, 다음으로 지배하는 그런 어떤 집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에 지어진 집이고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예를 갖다가 이 집을 참고로 해서 만든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들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르비제의 사보아 1930년에 등장해서 전 세계를 경악했던 그런 혁명들이지. 근데 그 5가지 원칙이 교과서처럼 높고 또는 이 집이지만은 이 집의 평면도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사각형의 평면에 가운데 램프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아래에서 리무진 타고 온 의사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램프를 갖다가 타고 오르면서 거의 건축적 산책을 하면서 이 집안에 있는 풍경을 갖다 장악을 하고 2층 올라서 수평으로 길게 뚫어진 창을 통해서 외부를 갖다가 관찰을 하고 지배를 해서 옥상 정원에 와서 자기의 세계를 갖다 구축해서 자기가 가장 힘든 자를 느끼게 한다고 하는데 이 집으로 해석을 갖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400년 전에 클라우디오 집과 개념이 똑같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현재 와서 알베르토 캄포 바에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건축가가 지은 이 집입니다. 미니멀 주택의 아주 아름다운 수작으로 보이는 이 집이 내용은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단절하기 위해서 이 완강한 선으로 이렇게 이제 단절시키고 겨울이 천이 하나 있네요. 이루시와 문이 있어서 전체를 다시 또 나인 스퀘어 전체들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크로스 나누고 이 전체를 갖다가 가장 이 건축을 통해서 이 자연을 지배하고 내가 다시 중심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를 느끼게 한다고 하는 집. 이 450년 전의 빌라 복분도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 서양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이 생각이 도시로까지도 비단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르네상스에 지어진 팔라노바라고 하는 군사 도시죠. 이 베니스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 도시의 컨셉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은 다 저기고 해적하고 높은 성벽 들어서 방사형으로 이제 몰아서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공권 영주가 있습니다. 공권 영주의 안위가 이 도시 안위가
아니고 이 사람만이 가장 중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완공이 됩니다. 뭐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이 성벽은 없어졌지만 이 자치만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도시 하나만이 아니라 이산도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이 르네상스 시대에 건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스웨덴에 있는 하마르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 모양으로 되었으니까 하마르 스웨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변방풍의 변방인데 유럽 전역에 다 퍼져서 건설됐다고 합니다. 1516년에 이 소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가 지었죠.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입니다. 유와 토피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유는 토피아는 이제 땅이나 장수란 말인데 유라고 하는 말이 좀 수상한 말입니다. 이 유나 오유나 다 그리스 말로는 유로 발음되는데 뜻이 반대입니다. 이 유는 웰이라고 뜻이고 오유는 노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오를 빼고 유만 쓰면은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은 좋기는 좋은데 없는 곳, 이게 우리가 이상형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소설책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유토피아를 설명한 거겠죠. 이건 현실적이고 유토피아는 섬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적에 떨어져 와서 배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입구가 하나만 있는데 이게 높은 망루가 있어서 잠시 들어갔다가 이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곳곳에 잠시 촉수가 있고 이 해자도 있고 해서 겨우 들어가면 이 가운데는 이 도시를 다스리는 봉건 왕주가 영주가 사는 어떤 아주 거대한 집이 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의 실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생각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이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도시, 도시 계획도입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념은 똑같습니다. 완강한 그런 날카로운 성벽을 갖다 둘러싸고 그 안에 격자든 방사형이든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해서 정 가운데 하는 이 도시를 갖다 다스리는 영주가 사는 도시, 장소, 이게 르네상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의 형태였고 실제로 완성입니다. 이 형태는 굉장히 공통된 것이 있죠. 대단히 기하학적입니다.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도형입니다. 우리 자연이 분자다니까 내가 기하가 이제 있겠지만 우선 기하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 지성에서 비롯된 도형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서양인들은 도시를 지을 때 항상 머리에서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계획도시는 죄다 평지이겠습니다. 물론 산에 지어진 도시들이 있는데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지어졌거나 아니면 군사용 목적으로 지어진 도시 외에는 계획도시는 죄다 평지로 지어져서 오늘날 서양 도시 근간이 되어 있고 이게 서로 도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니까 밖에 같은 경우 쏟아서 랜드마크가 필요한 도시가 된 게 서양의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근대 들어와서 또 형태는 틀렸지만 뜻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꼴비제가 1924년인가에 발표한 도시계획, 파리 부활성이라고 하는 파리 개조계획입니다. 센실수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중심가를 다 허물고 땅을 갖다 전부 다 백지화 시킨 다음에 건물을 건폐율을 작게 하고 용적률을 크게 넣어서 사이사이에 빈 곳을 두어서 빛과 바람을 갖다가 강하게 해서 녹지를 심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피크닉도 도시 내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을 갖다가 바꾸자고 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이게 도시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도시를 갖다가 재개발 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정가의 포도처럼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파리 계획이죠. 이 시대섬이고 세네강이니까 가운데 있는 다 지웠습니다. 원래는 이런 어떤 유의 패턴이 있었는데 이걸 다 지우고 이런 마크를 다 세웠습니다. 이런 유의 도시가 세워지는 그림이 대부분 이런 유의 그림이죠. 땅이 갑자기 벼랑간의 색깔로 칠해집니다.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게 예쁘게 보이기가 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등으로 구분돼서 색깔이 지어지니까 색깔이 칠해지는 순간 등급을 갖게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차등을 갖게 되고 이게 땅값의 차이가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로도 고속도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도로, 분선도로, 지적도로 이게 골목길까지 모두 속도 제한을 두고 도로폭 제한을 두고 높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건물 정도 제한을 두고 철저히 계획화시키고 도시 구조도 도심과 부도심 변두리로 나눠서 철저히 위계화시킵니다. 도의 이성과 합리를 주장하는 모더니즘의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이 행복은 되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7년에 센트루이스에서 프로토이고라고 하는 주거단지가 세워졌습니다. 미노루 야마자키라고 일본계 미국인이 세운 11층짜리 33동의 주거단지인데 이것은 계획 때부터 세워지자마자 온갖 도시와 건축에 관한 상을 휩쓸었던 그런 어떤 역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도시의 단조로움, 이 균일한 그런 어떤 공간의 지교 그리고 공공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에 주어진 범죄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심각한 도시 범죄의 원상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17년이 되지 않은 1970년에 센트루이스 정부가 이 건물을 보답부터 못해서 부풀라고 합니다. 찰스 이날 시군까지 기록해서 이것이 모더니즘이 종말을 구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땅입니다. 두 개의 지도가 다릅니다. 왼쪽의 지도도 서울이고 오른쪽의 지도도 서울인데 표현한 부분은 굉장히 다릅니다. 왼쪽은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었을 때 그림이고 오른쪽은 뭔가 이게 음모, 술수가 그냥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작전 지도처럼 제 눈에는 물도 보이지 않고 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형의 입체 공간에 완전 무시되고 평면적 상태로만 그려져 있는 이 지도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바이나 이런처럼 사막이나 평지의 땅이 아닙니다. 모든 땅에는 배산 임수라고 하는 마을을 갖다 조성하는 절대적 원칙이 있었고 그에 의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에 겸손히 괜히 금박하게 가만히 슬쩍 들어서는 게 우리가 조용한 그런 어떤 방식이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서양의 방법과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자연과 건축의 윤리를 알았고 건축과 건축의 윤리를 알고 건축에서 사는 삶의 윤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자연의 형태에 의해서 그런 삶의 모습을 취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얼마 전부터 서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재건축의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터에 새겨진 무늬를 존중하면서 서문이 있는 그 건축을 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한자문으로 지문이라고 치고 영어로도 랜드스케이프라는 말로 바꿔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하르부르그라고 하는 유럽을 갈 기회가 있어서 5월 초에 가다가 제가 오랫동안 들르고 싶었던 곳이 있어서 들렀는데 이게 함부르크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하르부르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에 1986년에 아주 의미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탑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구태여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소가 세워진 장소 여기인데 아주 번잡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1983년에 하르부르크 이 시정부가 홀로코스트 기념탑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현상 공모를 했을 때 요한 게르츠라고 하는 에스터 게르츠라고 하는 부부 조각가가 공모를 갖다가 해서 당선했는데 원래 시정부는 이 땅을 한적한 공원에 세울 곳을 갖다가 계획을 했는데 이 당선된 작가가 당선되자마자 구태여 시정부를 설득을 해서 이 아주 번잡한 이 시장터의 한 구석에 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이 땅을 갖다가 골라서 세웠던 겁니다. 그 탑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12m 높이의 탑이었고 아주 간단한 이 형상입니다. 그리고 표면은 1m, 1m의 사방이었고 표면은 아주 부드러운 나판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지만은 이 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매년 2m씩 땅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간 동안에 이 요한 게르트가 여기에 게시판을 하나 써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부르고 시민들을 초청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탑을 지날 때마다 자기가 파시스트에게 당했던 그런 기억들을 여기에 써달라고 합니다. 지나간 시민들이 나치 시대 때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당했던 그런 어떤 괴로움, 슬픔, 분노, 고통을 자기 이름과 함께 다 써놓습니다. 결과적으로 7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기 기억들을 갖다가 여기에 다 이게 쓰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런 네오나치 같은 이들이 이렇게 이런 요의 낙서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안고 이 탑은 매년 2m씩 내려가서 1992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제가 본 현장이 사라져서 이 흔적만 남아 있고 이 탑은 그 밑에 있는 한 6m 높이에 떨어져 있는 이 부분 안 풍속으로 들어와서 이 탑을 표면만 이렇게 작은 유리로 유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1992년에 이 탑은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게르트가 이야기를 하기로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이 기념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억만이 진실하다는 얘기를 남기고 이 탑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